조선 왕조의 운명이 걸린 위급한 순간, 침전하는 숨막힐 듯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세자의 심장을 향해 겨눈 날카로운 침끝 하나, 그 침을 든 이는 왕실의 고관대작도, 이름난 어이도 아닌 한낱 어리숙해 보이는 시골 머슴이었습니다. 살인자! 미친놈! 주변의 비난과 절규가 그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차분한 결의, 그리고 무언가 감추어진 지혜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불리던 그가 어떻게 금지된 금기, 그것도 왕족의 목숨과 직결된 심장 침수를 감히 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가슴팔을 향해 파고든 은침 속에는 3대를 이어 왕실을 모셨던 명문 어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사라진 처절한 비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끝에는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한 사내의 고통스러운 맹세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천재적인 의술의 재능을 바보의 가면 뒤에 숨긴 채 남의 집마당에서 천한 머슴으로, 때로는 벙어리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원의 본능은 죽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도시를 휩쓸고 백성이 죽어갈 때 그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세자를, 조선의 미래를 구해야 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의술의 참된 의미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이자 신분의 장벽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향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 은침이 세자의 심장에 닿는 그 찰나, 조선 역사를 뒤바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한낱 머슴이 왕실의 운명과 억악한 진실을 심장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됩니다. 저 미친 머슴놈이 지금 세자 저하의 심장에 침을 꽂으려 합니다. 어이들의 경악한 비명이 침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머슴은 아랑곳 없이 빛나는 장침을 높이 쳐들었지요. 심장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게서 삽니다.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고 모두가 살인이라며 자지러지는 그 순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차가운 침끝이 세자의 가슴을 향해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약방의 덩치 큰 바보 머슴 지호는 어떻게 궁궐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침끝에 서린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음 야담입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 가장 큰 보람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선 팔도의 온갖 귀한 약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한약시장은 오늘도 사람들의 고함과 진한 한약재 냄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말린 인삼과 당귀의 쌉싸름한 향기가 깔리고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활기찬 아침이었지요.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에서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깨뜨리는 험악한 욕설과 매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싼 그 중심에는 남루하게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집채만 한 사내가 바닥에 굴러다니며 모진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는 몽둥이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비명 한 줄기 내뱉지 않고 그저 바보처럼 허우적대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 덩치만 큰 짐승이 미쳐서 저런다며 혀를 차고 시장의 불량배들은 사내를 미친 소라고 부르며 발길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몰골의 사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불과 3년 전만 해도 왕실의 신뢰를 한몸에 받던 명문 어의 가문의 자제였지요.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맞이할 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답니다. 도망치던 중 산길에서 굴러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지훈은 복수의 날을 기약하며 스스로 침묵의 감옥에 가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는 천재적인 머리 대신 바보의 탈을 쓰고
날카로운 목소리 대신 허걱거리는 웃음소리를 선택한 것이었지요. 시장 바닥에 엎드려 피를 흘리면서도 지호는 속으로 자신의 맥박을 짚으며 분노를 사르고 또 사르고 있었답니다. 마침 약재를 고르러 시장에 나왔던 대원댁 아가씨 수연이 우연히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의녀로 그 성품이 얼음처럼 차갑고 도도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테지만 바닥에 엎드린 지훈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순간 서러운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도 미친 사람의 눈도 아니었으며 깊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호랑이의 눈빛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지훈의 앞을 가로막으며 상인들의 매질을 단호하게 멈추게 했답니다. 그만하시오. 이 사내가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짐승처럼 다루는단 말이요? 수연의 꾸짖음에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물러났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집안 어른들의 잔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이 사내를 반드시 거두어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지요. 이 사내를 내가 사겠소? 단돈 5냥이면 이 사내의 목숨값으로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5냥을 내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아 일으켰고 지훈은 말없이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구해준 이 가난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원댁의 머슴이 되어 자신의 비범한 의술을 낡은 머슴복 속에 더 깊이 숨기게 되었죠. 대원댁 약방은 매일 아침병을 고치려는 환자들과 약초를 다리는 연기로 활기가 넘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도와 약방의 대소사를 돌보며 환자들의 맥을 짚고 처방전을 정리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약방 마당에 팔이 완전히 어깨 관절에서 빠져버린 환자가 실려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자는 제발 통증 좀 멈춰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약방에는 마땅히 뼈를 맞출 줄 아는 장정이나 의원이 자리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어떻게든 환자의 어깨를 잡아보려 했지만 환자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어 도무지 뼈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환자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고통 어린 울음소리가 약방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울려 퍼지니 수연의 마음은 타들어가만 갔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집채만 한 나무짐을 지고 오던 지훈이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그들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무거운 나무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중심을 잃은 척하며 비틀비틀 환자가 누워있는 마루를 향해 쓰러졌습니다. 후딱 짧은 신음과 함께 지훈의 거대한 몸집이 환자를 덮치듯 위에서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보 머슴이 사람을 짓밟는다 며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지훈의 거구에 눌려 비명을 지르려던 환자의 입에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찰나 마당 전체에 툭 하고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맑고 둔탁한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지요. 지호는 넘어지면서 자신의 굵은 팔뚝을 환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지렛대처럼 끼워 넣고 체중을 실어 절묘하게 누른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을 듯이 비명을 지르던 환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신기하다는 듯이 어깨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그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흙 묻은 손으로 뒤통수를 극적이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어리숙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척하며 입을 꾹 닫고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줍느라 정신없는 척 연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 팔이 움직인다. 환자가 기뻐하며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자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천운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연의 눈동자는 예리하게 빛나며 멀어져가는 지훈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수연은 의녀로서 수많은 뼈를 맞춰본 경험이 있었기에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손놀림과 체중의 이동은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정교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정확했어. 저 사람은 정말 바보가 맞는 걸까? 수연은 바보처럼 웃으며 헛간으로 물러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훈이 머무는 헛간 쪽을 유심히 살피며 긴 밤을 지샜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할까봐 도끼 자루 속에 숨겨둔 은침통을 만지며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정체를 숨기려는 천재 어이와 그 껍질을 벗기려는 총명한 아가씨 사이의 소리 없는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원댁의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귀한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안개처럼 자욕하게 깔려 있었답니다. 수연의 어머니인 최씨 부인은 어제 시장에서 거금을 주고 사온 산삼을 보다리를 애지중지하며 마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 보아라, 수연아. 큰 돈을 들여 겨우 구한 귀한 산삼이란다. 우리 약방의 명성을 높여줄 보물이지. 부인은 기쁨에 겨워 산삼의 고운 자태를 자랑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수연의 눈동자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약재의 향이 너무 강하고 뿌리의 끝부분이 지나치게 매끄러운 것이 어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수연이 산삼을 자세히 살피려던 바로 그 순간 마당 한구석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오던 지훈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발목을 접질린 사람처럼 어이쿠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고 마루 쪽으로 거칠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메고 있던 물동이가 뒤집어지며 마루 위로 차가운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요. 그 바람에 부인이 애지중지하던 산삼 보다리가 마루 아래 흙탕물 속으로 사정없이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산삼이. 미친 소 같은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최씨 부인은 절규하는 비명을 지르며 지훈의 어깨를 때렸고 지훈은 그저 바보처럼 고개를 숙인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지훈은 당황한 척하며 흙탕물 속에 빠진 산삼들을 허겁지겁 건져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묘하게도 분주했습니다. 그는 흙을 털어내는 척하면서 몇몇 산삼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거나 발로 슬쩍 밟아 뿌리를 부러뜨렸답니다.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지만 수연은 지훈의 그 기이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지요. 지훈이 일부러 부러뜨린 산삼의 속살을 보니 놀랍게도 그 안은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에 약물을 입힌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은 흙탕물이 묻은 가짜 산삼들을 슬쩍 밀어두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빛깔이 다른 진짜 약재 하나만을 정성스럽게 닦아 수연의 발 앞에 놓아두었지요. 부인은 가짜 산삼의 실체를 알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할 말을 잃었고 약방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바보처럼 웃으며 젖은 옷을 짜고는 마당 구석으로 절뚝거리며 물러갔지요. 수연은 바닥에 놓인 진짜 약재 한 뿌리를 집어들며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실수를 가장해 가짜 약재가 환자들에게 쓰이는 것을 막았고 동시에 약방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었지요. 수연은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내는 천안머슴의 탈을 쓰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상품 속에 숨겨진 추악한 거짓을 밝혀낸 지훈의 지혜에 수연은 소름 돋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원댁의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이 보석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이었지만 수연은 낮에 보았던 지훈의 기묘한 행동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지훈이 머무는 마당 구석의 낡은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헛간 근처에 다다르자 일정한 리듬으로 나무를 깎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지요. 수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낮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때 감을 때 사용하는 낡고 묵직한 나무 도끼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지요. 그 도끼는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지훈이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유일한 물건이었답니다. 수연은 저 도끼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저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지요.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도끼를 닦던 지훈의 손이 멈추었고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수연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지훈의 눈빛은 낮에 그 멍청한 눈동자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롭고 서늘했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지훈이 들고 있는 도끼로 손을 뻗었지요. 그 도끼를 한 번 봐도 되겠느냐? 내가 왜 그리 애지중지하는지 알고 싶구나. 수연의 손이 도끼 자루에 닿으려는 찰나 지훈의 굵고 단단한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수연의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고 수연은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힘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아주 무겁게 전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지훈이 쥐고 있던 도끼 자루의 끝부분이 살짝 어긋나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은 그때 은은하게 빛나는 차가운 금속의 기운을 보았고 그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놀랍게도 도끼 자루 속은 정교하게 파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침술의 대가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은침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침통 옆면에는 왕실어의 가문을 상징하는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 수연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지훈은 수연이 비밀을 알아챘음을 눈치채고는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다시 침묵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깨달았습니다. 저 도끼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가문의 복수를 위해 갈아온 지훈의 갈 길이었다는 사실을요. 비밀을 공유하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주종 관계를 넘어선 묘한 동질감과 운명적인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도끼의 자루 속에 숨겨진 은침처럼 지훈의 진실한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수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대언댁 마당에 널어 놓은 수백 가지 약초들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쌉싸름한 약재, 향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환자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대언댁의 주인인 박경수 어르신은 평생을 바쳐 익힌 의술로 마루에 앉아 찾아온 백성들의 아픈 곳을 인자한 미소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어르신의 안색이 핏빛으로 변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는 짧은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약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가장 먼저 달려온 딸 수연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통이 꽉 막힌 듯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의녀로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았지만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도무지 치료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모두가 절망하며 아버지를 살릴 길이 없다고 생각하려던 그 찰나, 마당 구석에서 땔감을 정리하던 지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멍한 눈으로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매섭게 빛나더니 그의 거대한 몸이 번개처럼 마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지훈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가 쓰러진 박 어르신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더니 주먹을 꽉 쥐고 등의 특정 혈도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거친 몸짓이었지만 사실은 막힌 기온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고도의 침술보다 예리한 타격이었지요.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어르신의 몸이 크게 들썩였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과 함께 막혔던 검은 피가 터져 나왔답니다. 기적처럼 박 어르신이 거친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눈을 뜨자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렸지요. 정신이 돌아온 박 어르신을 확인한 지호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는 황급히 바보의 가면을 다시 썼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빗걸음질을 쳤고 어리둥절한 몸짓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지호는 연신 굽실거리며 바보처럼 웃더니 사람들이 자신을 추궁하기 전에 쥐 죽은 듯이 마당 구석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버지의 맥박이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멀어져가는 지훈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구했다는 안도감 뒤에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대한 의구심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죠. 지호는 헛간 구석에 앉아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원댁의 기와에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고 보랏빛 달빛이 마당의 돌계단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낮에 무리하게 기운을 쓴 탓에 3년 전 도망치다 입은 다리의 고질적인 통증이 다시금 도저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뼈가 뒤틀리는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는 꼼짝도 못하는 채 낡은 헛간 구석에 앉아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도끼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호는 도끼 자루를 조심스럽게 열어 그 속에 숨겨둔 차갑고 날카로운 은침 하나를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 혈도에 깊숙이 꽂아 넣었답니다. 작은 촛불 하나조차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마치 대나무처럼 정확했고 침을 다루는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지요. 침이 혈도를 뚫고 지나갈 때마다 지온의 비틀린 다리 근육이 제자리를 찾으며 그의 안색도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아갔답니다. 그는 침을 돌리며 3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가문의 원수를 갚아야 할 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낡은 헛간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문틈 사이로 수연의 맑은 눈동자가 지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낮에 의심을 지우지 못해 지훈을 찾아온 것이었고 그가 스스로 침을 놓으며 병을 다스리는 광경을 보고 그만 굳어버렸지요.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기막힌 광경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헛간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천안머슴이 왕실 어이들만 안다는 침을 이토록 능숙하게 쓰고 있는 것이냐? 수연의 목소리가 고요한 헛간에 정막을 깨뜨리자 침을 놓던 지훈의 손이 멈추었고 그의 고개가 천천히 수연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달빛이 비친 지훈의 얼굴은 낮에 바보 같던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기운과 서늘한 권위가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수연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이 사실을 관가에 알리겠다 고 말하려는 순간 지훈이 3년 동안 굳게 닫았던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주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이 집안이 무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마치 천리박에서도 들릴 듯한 묘한 울림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훈의 첫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더욱더 당황했습니다.
결국 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을 응시하다가 이내 자신의 가문이 겪은 비극과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을 짧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고백과 깊은 슬픔이 담긴 눈동자를 마주한 수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리해지며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연민을 느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주인과 머슴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비밀의 동맹이 맺어지게 된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에서 마주 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고 그날 밤의 비밀은 낡은 헛간의 흙먼지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연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가문의 원수를 향한 복수의 길을 조용히 걷기 시작했지요. 보랏빛 달빛이 헛간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어 지훈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짐승처럼 입을 닫고 살아온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천둥 같은 울림이 서려 있었지요. 수연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훈이 하나씩 털어내는 가슴 아픈 가문의 비극을 죽이며 경청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훈은 대대로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던 어의 가문의 귀한 자손이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인 모를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던 날, 평화롭던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지호는 불길에 휩싸인 집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은침과 의서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답니다. 산길을 헤매다 바위에서 굴러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그는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었지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고 명석한 두뇌 대신 바보의 웃음을 지으며 시장 바닥을 굴렀답니다. 나를 이 집으로 데려온 당신의 선택이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지온의 낮은 목소리에는 수연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이 섞인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지요.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자기도 모르게 지온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눈빛이 그토록 슬프면서도 매서웠는지, 왜 도끼 자루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를 말이지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푸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다. 수연의 단호한 결의에 지온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목숨을 건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답니다. 지온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수연은 그의 침묵이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대원댁의 머슴 지훈과 의녀 수연은 이제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동지가 된 것이었지요. 날이 박자 대원댁 약방은 다시금 몰려드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대신해 마루에 앉아 환자들의 맥을 짚으며 처방전을 쓰느라 쉴 틈 없이 분주했지요.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수연에게는 가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큰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거나 빗자루질을 하던 지훈의 귀는 환자들의 신음과 수연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수연이 처방을 고민하며 잠시 머뭇거릴 때면 마당에서는 어김없이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지온이 장작을 탁탁하고 2번 내리치면 그것은 약재의 양을 2배로 늘리라는 신호였고 빗자루질을 길게 한 번 하면 약초의 종류를 바꾸라는 암호였지요. 수연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지온이 보내는 그 신호들을 따라 처방을 내리자 환자들의 병세가 씻은 듯이 나아지는 기적을 목격했답니다. 한 번은 온몸에 열이 펄펄 끓는 어린아이를 데려온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린 적이 있었지요. 수연이 해열제를 쓰려던 찰나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지온이 도끼를 땅에 떨어뜨리며
거친 헛기침을 3번 내뱉었답니다. 그것은 열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뱃속에 맺힌 기온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는 긴급한 경고였지요. 수연은 지온의 신호를 믿고 처방을 바꾸었고 잠시 후 아이는 막혔던 기온을 토해내며 거짓말처럼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역시 대원댁 아가씨의 실력이 대단하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수연은 이 모든 공이 마당의 지온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수연은 환자를 돌보는 틈틈이 지온을 바라보았고 지온은 그저 바보처럼 땀을 닦으며 다시 장작을 패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덩치 큰 머슴이 힘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마당이 세상에서 가장 치밀한 진료실이었지요. 지온은 수연이 의술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꿈꿨던 인술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답니다. 수연 또한 지온의 깊은 지식을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뛰어난 의녀로 성장해 나갔고 약방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했으며 누구도 이 평범한 약방 마당에 천재 어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면 지온과 수연은 서로를 향해 소리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명성이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투와 시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온의 넓은 등 뒤로 쏟아지는 노을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이 사람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답니다. 한양 도성 안팎으로 대원댁 약방에서 신기한 보약이 나온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약방 대문 앞. 아픈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길게 줄을 서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환약은 사실 지온이 밤늦게 헛간에서 수연에게 몰래 가르쳐준 할아버지의 비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답니다. 지온은 3년 전 가문의 비극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온 낡은 의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가장 귀한 처방을 수연에게 전수했지요. 기존의 보약들이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쳤다면 지온의 환약은 몸속 깊은 곳에 웅크린 도끼를 뽑아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온의 가르침에 따라 인삼과 당귀, 그리고 숙주황 같은 귀한 약재들을 하나하나 손수 고르고 정성껏 씻었지요. 약재를 법제하고 가루를 내어 꿀과 함께 빚는 모든 과정에는 지온의 세밀한 지시와 수연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한약을 입에 넣으면 은은한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낀 환자들은 너도나도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아니, 이 약방 아가씨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묘한 비방을 배웠단 말인가 하며 사람들은 수연을 살아있는 의녀라 칭송했답니다. 수연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절구질을 하고 있는 지온의 넓은 등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지요. 지온은 온몸이 땀에 금방금방 젖으면서도 그저 바보처럼 허어 웃으며 무거운 절구공이를 쉴 새 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덩치 큰 머슴이 힘이 좋아 약재를 잘 짓는다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절구 소리에는 지온의 기공과 정성이 스며들어 있었지요. 약방의 곳간에는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가져온 곡식, 포대와 비단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이며 망해 가던 집안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 약방의 든든한 주인이 되었고 지온과의 비밀스러운 공조는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만 갔지요. 하지만 약방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담장 너머에서는 시기 가득한 눈동자들이 이들의 성공을 증오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온은 밤기온을 타고 들려오는 수상한 발소리에 나무 도끼 자루를 꽉 쥐며 조용히 어둠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행복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어이이자 도망자였기 때문이지요. 대원댁 약방이 나날이 번창하자 바로 옆 동네에서 크게 약방을 운영하던 시기꾼들의 질투는 이제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실력으로는 대원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아주 사악하고 비열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답니다. 어느 달빛 없는 캄캄한 밤, 그들은 대원댁에 납품할 약재 보따리 속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만다라라는 풀을 몰래 섞어 넣었지요. 이 독초는 말려놓으면 우리가 흔히 기력을 보충할 때 쓰는 백출이라는 약재와 겉모양이 너무나 똑같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답니다. 만약 이 독초가 약으로 달여져 환자들의 입에 들어가는 날에는 대원댁은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집안으로 몰려 망하게 될 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수연이 약을 다리기 위해 약재들을 정리하려 할 때 마당 한쪽에서 지온의 코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온은 수천 가지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자라온 덕분에 아주 미세하게 섞인 독초, 특유의 비릿한 향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그는 일부러 무거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약재 보따리가 놓인 마루 위로 거칠게 몸을 던졌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물동이가 깨지고 귀한 약재들이 흙바닥에 사정없이 쏟아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지요. 최 씨 부인이 달려와 소리를 지르며 지온의 어깨를 때렸지만 지온은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흙바닥에 떨어진 약재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독초 조각을 골라 씹어보더니 혀끝이 마비되는 느낌에 눈을 가늘게 뜨며 수연에게 비밀스러운 신호를 보냈답니다. 입가를 살짝 비틀며 발끝으로 특정 약재들을 구석으로 슬쩍 밀어내자 수연은 직감적으로 약재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수연은 즉시 사람들을 물리고 쏟아진 약재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 속에 섞인 독초를 모두 찾아냈지요. 여러분, 이 약재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백출이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끊을 수도 있는 무서운 독초입니다. 수연의 준엄한 외침에 약방에 모여있던 환자들은 경악했고 함정을 받던 약방의 첩자는 사색이 되어 증거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다시 바보처럼 웃으며 마당에 흙을 쓸어냈지만 그의 속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자들을 보며 지호는 진정한 인술의 길에 대해 다시금 생각했답니다. 수연은 지온의 번뜩이는 지혜가 아니었다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든 꼴이 식은 땀으로 흠씬 젖는 것을 느꼈지요. 사건이 해결되자 마을 사람들은 대원댁 아가씨가 독초까지 가려내는 귀신 같은 안목을 가졌다며 더욱더 칭송을 보냈답니다.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대원댁 마당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친 셈이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이 되며 대원댁 마당 구석의 낡은 헛간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아주 가늘게 새어 나오곤 했습니다. 3년 전 가문이 무너지던 그 처참한 밤에 험한 산길을 도망치다 바위에서 굴러 입었던 지훈의 다리 부상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비가 오려고 공기가 눅눅해지거나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날이면 뼈마디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지요. 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낡은 멍석 위에 앉아 자신의 뒤틀린 다리를 어루만지며 할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차가운 눈바닥을 떠올리며 이빨을 악물었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바보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리를 내어 울거나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지요. 지호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때 헛간의 낡은 나무문이 조용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답니다. 은은한 약초 향기와 함께 문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대원댁의 귀한 따님인 수연 아가씨였지요. 수연은 낮부터 지훈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의 고통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고약을 다려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지훈의 거칠고
투박한 다리를 조심스럽게 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는 정성스럽게 고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라 다리를 뒤로 빼려 했지만 수연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어 보였죠. 참으시오. 이 약은 뼈속 깊이 박힌 냉기를 몰아내고 죽은 피를 돌게 하는데 아주 으뜸인 비방으로 만든 것이요. 수연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밤 기온을 타고 지훈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수연은 거칠러진 지훈의 발등과 발목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주무르며 뭉친 근육을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주었답니다. 지호는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약방에 귀한 약재를 챙겨와 밤잠을 설치며 찾아온 수연의 진심에 목이 메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수연은 약을 다 바른 뒤 하얀 명주천으로 지훈의 다리를 아주 꼼꼼하게 감싸주며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좁은 헛간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애틋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지호는 평생을 홀로 싸우고 견뎌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수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수연 또한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하며 그가 다시 당당하게 가문의 이름을 되찾을 날을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요. 가까운 겨울바람이 헛간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고결한 보랏빛 봄이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수연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지훈의 다리 통증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의 차가웠던 눈동자에는 복수만이 아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한약 시장 바닥이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함성에 휩싸이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약재 시장의 수급을 시찰하기 위해 고위 관리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장터의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인물은 바로 3년 전 지훈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원수, 황참판이었답니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려 상인들이 바치는 비굴한 인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황참판의 날카로운 눈매와 욕심이 가득한 입술은 3년 전 지훈의 집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던 그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지훈은 황참판의 오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도끼자루를 으스러질듯 꽉 쥐었으며 손등 위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올라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눈앞의 원수를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가슴에 도끼를 꽂고 가문의 한을 풀고 싶은 충동이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황참판은 대연댁 약방 앞을 지나며 거들먹거렸고 그가 내뿜는 악취 같은 위세에 평화롭던 약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지훈의 살기 어린 눈빛이 황참판의 목덜미를 향해 번뜩이려던 그 찰나, 수연이 어느새 곁으로 다가와 지훈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덮어 눌렀습니다. 참아야 하오. 지금 움직이면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여. 수연의 간절하면서도 단호한 속삭임에 지훈은 간신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그림자 속에 숨겼습니다. 황참판은 지훈의 존재를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천한 머슴 하나가 마당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음을 날리고 지나갔습니다. 원수가 자신의 코앞을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훈은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핏방울이 떨어지면서도 가슴속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답니다. 황참판의 등 뒤로 쏟아지는 화려한 햇살은 지훈의 눈에는 피눈물처럼 붉게만 보였고 그의 복수심은 이제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올랐지요. 수연은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답니다. 황참판의 방문은 약방 식구들에게 큰 긴장감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지온에게는 복수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일깨워주는 신호였습니다. 지온은 다시 바보처럼 허어 웃으며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원수를 단죄할 것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대언덱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싸움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지요. 지온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숨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심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평화롭던 한양 도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역병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통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물건을 팔던 상인이 오늘 아침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지요. 이 병은 처음에 가벼운 감기처럼 시작되었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환자의 몸에 기괴한 보랏빛 반점이 돋아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점이 나타나면 환자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고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어 백성들은 이를 보랏빛 죽음이라 부르며 벌벌 떨었지요. 도성 곳곳에서는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성 안에서 으뜸이라는 의원들은 자신들도 병에 걸릴까 두려워 환자들을 외면한 채 산속이나 먼 시골로 도망치기에 바빴지요. 대언덱 약방 앞에도 병든 가족을 업고 온 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병의 원인을 몰라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밤잠을 설쳐가며 먼지 쌓인 고서들을 뒤지고 다양한 처방을 내보았지만 환자들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탓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아버지를 비롯한 약방 식구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지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병은 3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리에 내려온 의서에 기록되었던 아주 치명적이고 고약한 독이라는 사실을요. 의서에는 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침법과 약재, 비율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를 쓰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지요. 지호는 가문의 원수를 갚기도 전에 포졸들에게 끌려갈까 두려워 침통을 쥔 손을 부르떨며 고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길바닥에 버려져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비명과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수연의 지친 뒷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지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도끼를 마당바닥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바보의 웃음을 거둔 채 환자들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당당히 걸어갔지요.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머슴의 비굴함은 없었고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천재 어이의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지온의 달라진 눈빛을 마주하며 그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자신의 칼날을 뽑아들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자욱한 한양 도성 한복판, 이제 이름 없는 머슴과 고독한 의녀의 싸움이 금악을 올렸습니다. 역병의 창궐한 도성의 거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의원들 쫓아 환자를 버리고 도망간 지오레였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벙어리 머슴인 줄 알았던 지호는 모두가 꺼리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환자들에게 주저없이 다가갔지요. 그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환자들의 뜨거운 몸을 닦아주었고 흙바닥에 쓰러진 이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 날랐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저 바보 머슴이 미쳐서 저런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멀리했지만 지온의 정성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지요. 지온은 수연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며 할아버지의 의서에 적힌 대로 아주 특별한 약재들을 준비하도록 시켰답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거대한 가마솥을 걸고 밤낮 없이 약을 다렸으며 약솥에서 나오는 연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지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거친 손은 죽어가는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그의 깊은 눈망울은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달래주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성 안에서는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지온의 돌봄을 받은 환자들의 몸에서 보랏빛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다는 소문이었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온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그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지온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이 보낸 머슴 성자라 부르며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전했답니다. 저분은 머슴의 가죽을 쓴 신의가 분명하오. 백성들을 살리려고 부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요. 시장통에서 미친 소라고 비웃음을 당하던 그가 이제는 도성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지호는 사람들의 칭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환자들의 요강을 비우고 땀에 젖은 옷가지를 빨는 일에만 전념했답니다. 수연은 지온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의술만 뛰어난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참된 인간임을 깨달았지요. 대원댁 마당은 이제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의 터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온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의심하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도성 곳곳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황참 파는 역병을 잠재운다는 이름 없는 머슴의 소문을 듣고 3년 전 가문의 몰락 때 사라진 은침의 행방을 떠올리며 의심을 키웠답니다. 지호는 다가올 위협을 예감하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의 진심은 차가운 도성을 서서히 보랏빛 희망으로 물들여갔지요. 백성들의 눈물이 멈추고 웃음꽃이 피어날 때마다 지호는 자신의 운명이자 가문의 마지막 복수의 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뒤덮은 역병의 불길은 꺾였다가 또 변질되어 타올랐고 대원댁 마당은 다시 환자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수연은 지훈과 함께 밤낮을 잊은 채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데만 온 힘을 쏟았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셨는지 어느 날 저녁 약재를 정리하던 수연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온이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을 때 수연의 고운 얼굴은 이미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뜨거웠고 목 근처에는 무서운 보랏빛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자신을 시장 바닥에서 구해준 유일한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수연이 역병에 걸리자 지온의 가슴은 수만 개의 칼날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온은 할아버지의 비서 속에 적힌 모든 처방을 동원해 보았지만 수연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지요. 수연의 안색이 핏빛으로 변해가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호는 가문에 금기된 비방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병의 도끼를 스스로 이겨낸 자의 맑고 강인한 혈기를 약재에 섞어 환자에게 먹이는 아주 위험하고도 신비로운 처방이었지요. 지호는 역병 환자들 틈에서 수많은 날을 보냈음에도 병에 걸리지 않은 자신의 몸속에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확신했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뚝을 날카로운 칼로 그어 붉은 피를 사발에 가득 받아냈으며 그 피를 가장 귀한 약재들이 끓고 있는 약탕에 쏟아부었지요. 제발 살아주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의 복수도 나의 의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요. 지호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피가 섞인 보랏빛 약을 수연의 마른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넣어 주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지온의 생명과 진심이 담긴 고결한 희생이었으며 수연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 자체였지요. 3일이 지나자 수연의 몸에서 검은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펄펄 끓던 열이 기적처럼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달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갈 때쯤 수연이 간드러진 눈을 뜨며 지훈의 손을 힘없이 잡았고 지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지훈의 피가 수연의 몸속에 흐르는 도끼를 몰아낸 것이며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이었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지훈의 안색은 창백해졌지만 수연을 살려냈다는 기쁨에 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이 기적 같은 소문은 담장 너머 황찬판의 귀에 들어가며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대원댁 마당은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역병의 도끼는 또 변질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약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숨이 완전히 멎은 채로 어머니의 등에 엎여 들어왔고 그 처참한 광경에 약방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려 했답니다. 수연조차 아이의 맥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한 결단을 내렸지요. 그는 도끼의 자루 속에 숨겨두었던 눈부시게 빛나는 은침통을 꺼냈으며 그것은 왕실의 어이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설의 물건이었답니다. 지호는 아이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은침을 꽂아 넣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하나로 모은다는 금기된 삼재열 침이었지요. 그의 손놀림은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하면서도 번개처럼 빨랐으며 침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아이에 막힌 숨통을 사정없이 뚫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약방 마당에는 오직 침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잠시 후 죽은 듯 고요하던 아이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더니 입에서 막혔던 탁한 기운을 뱉어내며 첫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숨을 쉰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 지훈이 등 뒤로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황찬판이 관군들을 이끌고 시차를 나왔다가 지훈이 삼재열 침법을 펼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담장 넘어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황찬판은 3년 전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천재 어이의 손놀림과 지훈의 자세가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지요. 심장에 침을 꽂는 것은 생과 사가 한 끗 차이로 결정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훈이 들고 있는 은침의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저 바보 머슴이 바로 자신이 찾던 가문의 후손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황찬판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뜩였고 그는 즉시 군사들에게 지훈을 포위하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렸지요. 지훈은 환자의 손을 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자신을 노려보는 황찬판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연은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를 밀어내며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했지요. 억울하게 죽은 할아버지의 금기된 침을 사용해 사람을 살린 대가는 혹독했지만 지훈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에도 어의 가문의 자손다운 위엄을 잃지 않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대원댁 마당은 순식간에 관군들의 칼날에 둘러싸였고 역병을 이겨낸 평화는 다시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포박당하면서도 자신이 구한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속 깊이 복수 그 이상의 무거운 사명을 다시금 되새겼지요. 대원댁 약방마당은 역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담장 너머에서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찬판은 담장 틈으로 지훈이 아이의 심장에 은침을 꽂아 살려내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3년 전 자신이 역적으로 몰아 죽였던 천재 어이의 손놀림이 이 비천한 머슴의 몸짓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저 머슴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과거 비리가 언제든 밝혀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황참판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고 말았습니다. 황참판은 즉시 뒤를 돌아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군사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은 역적의 후손이다. 말도 안 되는 금지된 침수를 썼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포위하여 생포하라.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함성과 함께 군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평화롭던 약방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솥에서 끓고 있던 약단지가 뒤집어지고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참혹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지호는 침착하게 은침을 챙겨 품에 넣었지만 이미 수십 자루의 창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참판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마당 한복판에 들어서서 지온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바보 흉내를 내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느냐?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내 놈의 정체를 오늘에야 밝히는구나. 황참판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뜩였고 지온을 역적의 자손으로 몰아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 마음먹었지요. 수연은 군사들의 칼날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지온의 앞을 가로막으며 온몸으로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참판은 수연마저 역적을 숨겨준 죄인으로 몰아넣겠다며 차가운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답니다. 지온은 자신 때문에 수연과 약방 식구들이 화를 입을까봐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는 3년 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마당 위로 쏟아지는 노을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지온의 가슴 속에는 황참판을 향한 복수심이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지온은 포박당하는 순간에도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눈빛으로 전했지요. 지온의 굵은 팔뚝과 거구 위로 묵직하고 차가운 쇠사슬이 칭칭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었던 머슴 성자가 오늘은 한순간에 대역 죄인이 되어 흙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지요. 포졸들은 지온을 짐승처럼 다루며 거칠게 줄을 잡아당겼고 지온의 발바닥은 거친 돌바닥에 쓸려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온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어 어의 가문의 자손다운 위엄을 보였답니다. 약방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이 기막힌 광경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인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살린 분이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황참판은 오히려 이들을 겁박하며 길을 비키지 않으면 모조리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요. 지온은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옥사로 끌려가는 그 길목에서도 혹시 백성들이 다칠까봐 군사들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수연은 지온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군사들의 창대에 밀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온은 쓰러진 수연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버티는 것뿐이었지요. 군사들은 지온을 한양 도성의 어두운 감옥으로 압송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행렬을 재촉했습니다. 도성거리에는 지온의 무죄를 주장하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은 지온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황참판은 지온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 더욱 빠르게 그를 감옥 안으로 밀어 넣으려 애를 썼지요. 차가운 지하 옥방에 갇힌 지온은 벽에 기대어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속박당했지만 자신의 의술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답니다. 지온은 감옥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지요. 수연은 약방 마당에 남겨진 지온의 낡은 도끼 자루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지온의 체포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흘러가기 시작했지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지온의 시련은 이제 거대한 반전을 위한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었답니다. 지온이 차가운 감옥에 갇힌 다음 날부터 한양 도성에는 요란 찾아볼 수 없는 장엄하고도 슬픈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정갈하게 소복을 갈아입고 대궐 정문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려 목숨을 건 상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피딱지가 앉아 엉망이었지만 수연은 오직 지온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이 처방을 만든 자는 나라를 해치려는 역적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사경에서 구해낸 살아있는 성인입니다. 수연의 애절한 외침은 대궐 담장을 넘어 궁궐 안 깊숙한 곳까지 올려 퍼졌으며 그녀의 눈물은 돌바닥을 적시고 흘러갔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수연이 기운이 다해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성 각지에서 지온에게 목숨을 빚진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수천 명의 인파가 대궐 앞을 가득 메웠지요. 역병에서 살아 돌아온 노인부터 지온이 살려낸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들까지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백성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연의 뒤를 따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궐을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인 지온을 살려주십시오. 그분은 대역 죄인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수호신입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도성을 뒤흔들었고 황참판의 군사들도 감히 이들을 흩지 못했지요. 백성들은 직접 쓴 수천 통의 탄원서를 정성스럽게 모아 전달했는데 그 글과 하나하나에는 지온의 헌신과 눈물이 배어 있었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장사도 잊은 채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지온의 도움을 받았던 포졸들조차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황참판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며 자신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백성들의 진심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백성들은 수천 개의 횃불을 밝혀 대궐 앞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며 지온의 결백을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지온은 옥사 안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뜨거운 함성을 들으며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답니다. 수연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백성들의 손을 잡으며 지온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조선 역사상 이토록 많은 백성이 한마음으로 뭉쳐 역적의 자손을 구하려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들의 눈물은 강물이 되었고 그들의 외침은 태산이 되어 굳게 닫혀있던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거대한 함성은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희망의 새벽을 불러오고 있었고 지온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대궐 담장을 넘어 임금님의 침정까지 닿자 궁궐 안은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임금님은 어린 세자가 원인 모를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처지라 이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지요.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이들은 밤낮줄로 매달려 온갖 비방을 썼지만 세자의 안색은 날로 어두워져만 갔답니다. 임금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 사이에서 밤새도록 한숨을 내쉬며 고민하셨지요. 이때 왕실의 소식을 전하는 내관 한 명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파격적인 제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도성 백성들이 저토록 울부짖는 데는 분명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반역자 머슴 의원을 한번 데려와 보시는 것이 어떠옵니까? 임금님은 처음에는 역적의 후손을 궁으로 들일 수 없다며 노여워하셨지만 자식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은 그 무엇보다 절실했답니다. 특히 지온이 다녀간 특정 마을들만 역병의 피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자
임금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려 지훈을 즉시 궁궐로 불러들이라 명하셨습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당장 그 사내를 옥에서 꺼내어 이곳으로 입궐시키라.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지자 황참파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법도를 운운하며 결사반대했지만 임금님의 뜻은 확고했지요. 황참파는 지훈이 세자를 살려내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한편 옥사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지훈은 갑작스러운 임금님의 소환 소식에 담담하게 옷깃을 여미고 가문의 침통을 챙겼습니다. 그는 옥문을 나서며 자신을 기다리던 수영과 수많은 백성을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수연은 지훈의 야윈 손을 꼭 쥐며 세자 저하님을 살려내시는 것이 당신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간절히 속삭였답니다. 지훈은 가마에 올라타 궁궐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의 응원을 받았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인수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대궐문이 열리고 지훈은 조선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분들이 계시는 세자의 침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요. 침전 안은 약초 다리는 연기로 자욕했고 세자는 이미 호흡이 가늘어져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답니다. 임금님은 초췌한 모습으로 지훈을 맞이하셨으며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신분이 낮은 그에게 부탁하셨지요. 지훈은 왕실의 권위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세자의 맥을 짚었으며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한낱 머슴이었던 사내의 손에 조선 왕실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가 모두 달려있는 위대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세자의 침전 안은 타 들어가는 촛불의 매캐한 연기와 코끝을 찌르는 씁쓸한 약초 냄새로 가득 차 막힐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침상머리에 앉아 자식의 창백한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셨고 그 곁을 지키던 어이들은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세자의 호흡은 이미 낙엽처럼 가늘어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며 보랏빛 반점은 이제 목덜미를 넘어 턱 밑까지 올라와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지훈은 누더기 머슴복 대신 정갈한 흰색 옷을 입었지만 그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에는 여전히 3년 전 가문의 한이 서린 낡은 도끼 자루에서 꺼낸 은침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황참판이 저런 천한 머슴이 세자 저하님의 옥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황참판은 지훈이 세자를 살려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사악한 회방을 놓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고통을 참으며 황참판을 물러나게 하셨고 오직 지훈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비장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임금님은 지훈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진정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지훈은 말없이 깊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세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지훈이 세자의 가슴팍을 열고 눈부시게 빛나는 장침을 꺼내어 세자의 심장 바로 윗부분을 조준하자 지켜보던 어이들과 신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전하, 심장은 인신의 근원이자 생명의 문입니다. 저곳에 침을 꽂는다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배신들의 거센 항의에 임금님 또한 안색이 창백해지며 지훈을 엄중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침전 안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지요. 임금님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를 던지셨습니다. 그곳은 털끝만큼만 어긋나도 즉사할 수 있는 유혈이 아니냐? 만에 하나 내 놈의 실수가 있어 옥체에 해가 된다면 너 역시 이 자리에서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임금님의 경고에도 지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임금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하, 지금 저하의 기혈은 완전히 막혀 죽은 피가 심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침이 아니고서는 저하를 깨울 방법이 없나이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듯 비장한 어조로 덧붙였답니다. 저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소인의 목숨은 100번이라도 내놓겠나이다. 소인의 목을 쳐서라도 저하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사오니 부디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지온의 결연하고도 당당한 모습에 임금님은 압도당하셨고 결국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대신들의 입을 막고 지온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지요. 지온은 주변의 소란을 지우고 오직 은침 끝에 자신의 모든 혼을 실었으며 그의 손끝은 마치 생명의 길을 찾는 나침반처럼 정교하고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세자의 맥박이 완전히 멈추려던 그 절체절명의 찰나, 지온의 손에 들린 침이 촛불을 받아 번개처럼 빛나더니 세자님의 심장 근처 혈자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답니다. 그것은 가문의 비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천명침법이었으며 죽어가는 기온을 단숨에 폭발시켜 살려내는 최후의 수단이었지요. 지온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고 입술은 극한의 집중력으로 인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침을 꽂고 서서히 돌리기를 수차례. 죽은 듯 고요하던 세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크게 기침하며 입안에 고여있던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어하는 소리와 함께 세자가 아바님 하고 아주 작게 목소리를 내며 기적처럼 눈을 떴고 침전 안에는 경악과 환희가 동시에 교차했지요. 임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세자의 손을 잡으셨고 어이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잃고 말았답니다. 지호는 침착하게 침을 거둔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세자님의 안색을 살피며 임금님과 어이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후속 처방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막힌 혈도에 억눌린 기운을 뚫어놓았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도끼는 아직 몸속에 남아있으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호는 품속에서 약재의 배합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이며 세자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사흘간은 서각과 감초를 진하게 달여 남아있는 잔독을 소변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또한 식사는 미음으로 시작하되 반드시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섞어 위장을 보호해야 기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지온의 설명에 어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뛰어난 식견에 감탄했고 임금님은 지온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지온은 자신이 살려낸 세자 저하님의 얼굴을 보며 3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가 비로소 웃으시는 듯한 환영을 보았답니다. 침전 밖에서 밤새 기다리던 수영과 수만 명의 백성은 세자 저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궐을 떠나가라 만세를 부르며 동요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사투는 지온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이었던 진실을 밝히는 일뿐이었지요. 지온은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며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자가 기적처럼 첫 숨을 내뱉으며 기력을 되찾자 침전 안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환희와 경이로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임금님은 지온의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의술이 내 아들과 이 나라의 국운을 살렸노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정중하게 자리를 마련하여 그를 앉히셨지요. 임금님은 지온의 깊고 맑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이토록 신묘한 의술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시골 약방의 머슴으로 숨어 있었느냐고 아주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피눈물과 한을 풀어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한 지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그날의 비극을 천천히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어의 이명진이 바로 소인의 조부이십니다.
조부께서는 황참판이 가짜 약재를 궁에 들여와 사복을 채우려던 음모를 알아채셨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나이다. 지온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구석에서 기회를 엿보던 황참판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앞으로 튀어나오며 악을 썼지요. 저놈은 미친 놈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감히 조정의 중신을 모함하다니 당장 저놈의 목을 치셔야 합니다. 황참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기고만장하게 굴었지만 지온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낡은 비망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황참판이 그동안 가짜 약재를 거래하며 대가를 주고받았던 상세한 기록이 담긴 장부였으며 지온이 머슴 생활을 하며 남몰래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지온이 장부를 펼치자 놀랍게도 그동안 지온에게 목숨을 비쳤던 포졸들과 하급미들이 하나둘씩 침전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기 시작했답니다. 소인들은 황참판의 협박에 못 이겨 죄를 숨겨왔으나 머슴 지온 의원님께 목숨을 구제받은 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나이다. 저 장부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온이 역병 속에서 베풀었던 인술이 결국 원수를 파멸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임금님은 장부를 훑어보시더니 온몸을 부르르 떠시며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셨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대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놈 황참판! 감히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육을 채우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단 말이냐? 당장 저놈의 관복을 벗기고 상투를 잘라! 순식간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황참판의 화려한 비단 관복을 갈기갈기 찢어겼고 그가 쓰고 있던 정자관은 바닥에 떨어져 비참하게 짓밟혔답니다. 황참판은 조금 전에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며 저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라고 개처럼 빌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요. 지온은 그런 황참판을 내려다보며 3년 전 조부가 겪었을 고통을 떠올렸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참판, 당신이 가짜 약재로 백성들의 고열을 자를 때 나는 당신이 버린 그 백성들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소.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시했던 인술의 힘이여. 지온의 서늘난 일침에 황참판은 대답 한마디 못한 채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갔고 그의 비참한 비명은 대궐 문 밖까지 길게 이어졌답니다. 임금님은 지온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의 원통함을 이제야 밝히게 되니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미안하구나. 진심으로 사과하시며 그 자리에서 지온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그에게 어이의 관복과 전국 의원에 직위를 내리라는 어명을 선포하셨지요. 이 기쁜 소식은 대궐문 밖에서 밤을 새운 수영과 수만 명의 백성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도성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수연은 지온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대원댁 식구들도 이제야 영웅이 된 은인이 되어 고개를 당당히 들었답니다. 지온은 이제 더는 바보머슴이 아니라 조선 최고 어이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 만천하에 당당히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황참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되었고 지온의 가문은 다시 명문가의 품격을 되찾았지요. 임금님은 지온에게 월급을 남아 자신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지만 지온은 화려한 보직 대신 더 큰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진리가 증명된 이 순간 지온의 가슴 속에는 복수 대신 더 깊은 인술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온은 대궐을 나서며 자신을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며 이제는 머슴이 아닌 의원으로서 그들과 함께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궁궐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자
임금님은 전국에 내로라 하는 관리들을 모두 모아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어이의 관복과 보석이 박힌 패도를 직접 준비하시고 지온을 보좌 앞으로 부르셨지요. 지온아, 너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렸고 도성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제 너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너를 조선 최고의 어이로 임명하노라. 임금님의 목소리는 궁궐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신하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어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복을 앞에 둔 지온의 표정은 욕심이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온은 임금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전했지요. 저하, 소인에게 주시는 이 과분한 명예는 참으로 눈물나게 감사하오나 소인은 궁궐의 높은 자리보다 낮은 마당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은 눈을 크게 뜨며 의아해하셨고 지온은 품속에서 낡고도 때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올렸답니다. 그것은 3년 전 수연의 어머니인 최 씨 부인이 지온을 시장에서 사올 때 작성했던 단돈 5냥짜리 머슴 계약서였지요. 보이는 이미 대원댁 아가씨에게 5냥에 제 평생을 저당 잡힌 몸입니다. 비록 천한 머슴의 신분이나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약재를 찢는 것이 소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금님은 권력을 탐하지 않는 그의 고결한 성품에 깊은 감동을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허우적이시며 지온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대신 그에게 전국의 모든 약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내리셨지요. 비록 몸은 시골 약방에 있을지라도 너는 이미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온은 임금님의 축복 속에서 화려한 관복 대신 다시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지온의 뒤로 저물어가는 노을 금빛 물결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는 권세와 명예를 뒤로 한 채 오직 사람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겼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비로소 완성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연은 대궐문 밖에서 지온을 기다리며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그의 밝은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이 웃었고 5냥의 가치가 1000만 금의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가까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한약 시장의 골목마다 노란 산수유와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원댁 약방 마당에는 겨울에 묵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약재를 말리는 활기찬 손길들로 다시금 북적이기 시작했지요. 마당 한구석에서는 이제는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온이 곧잘 노래를 흥얼거리며 묵직한 가래로 마당을 정성스럽게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역적의 후손도 아니고 바보머슴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당의 흙먼지를 닦아내는 일을 사랑했답니다. 지온이 지나가는 길마다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머슴 아저씨, 아니 의원님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지온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주머니에서 달콤한 감초 조각을 꺼내 하나씩 입에 넣어주는 자상한 이웃이 되었답니다. 수연은 약방 마루에 앉아 환자들의 맥을 짚다가 고개를 들어 마당에서 땀을 흘리는 지온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마당 쓸기는 그만하고 이리 와서 약재나 같이 찌읍시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수연의 장난 섞인 부름에 지온은 아가씨. 금방 가겠습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절구통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절구공이를 내리칠 때마다 약재의 쌉쌀름하고 구수한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지온의 절구 소리는 이제 가문에 하늘 씻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들려왔답니다. 약방 마당에 핀 보랏빛 도라지꽃은 마치 3년 전 도성을 뒤덮었던 공포의 반점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임금님은 가끔 사람을 보내 지온의 안부를 물으셨고 전국에 병든 이들은 지온의 처방 한 첩을 얻기 위해 여전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답니다. 지온은 자신을 찾아온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으며 대신 그들의 건강해진 웃음소리를 보수로 받으며 행복해했지요. 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바늘로 꿰매어주는 따뜻한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노을이 약방 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을 무렵 지온과 수연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하루를 배웅했습니다. 5냥에 당신을 사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연의 수줍은 고백에 지온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긴 터널 같았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온의 인생에는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인술의 봄날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하나로 겹쳐지며 보랏빛 약방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기적 같은 전설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바보머슴의 길을 걸었던 지온의 삶은 진정한 명예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뜨거운 진심에서 나온다는 숭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겉모습과 지위에 치중하기 쉬운 오늘날, 그의 선택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것은 결국 따뜻한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처럼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보람과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